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유치원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결혼할 때는 비출산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딸을 갖게 되어 제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삶 또한 또 다른 재미가 있고 나름의 행복이 있네요. 사실 저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외부 어른들의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 전문직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중간에 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동의하에 연애를 했어요. 남편도 딱히 아이를 엄청 좋아했던 건 아니었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노력을 차라리 둘이서 재미있게 사는 데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6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둘 다 2세 계획이라는 건 꿈도 안 꾸고 결혼을 했죠. 저는 나름대로 남편과 뜻이 잘 맞아서 행복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여자가 낳고 싶지 않아 해도 남편들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낳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해주고 별다른 아쉬운 내색도 없어서 저희 부부는 이대로 쭉 아이 없이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손주들을 강하게 원하는 시부모님이었죠. 특히나 시어머님께서 손주들을 보길 강하게 원하셨어요. 그래, 너희는 그래서 아이는 언제 가질 예정이니? 처음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이야기 못 들으셨구나. 저희는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어머님.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소리는 일절 들은 게 없는데. 연애할 때부터 이세는 안 가지는 걸로 하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만 쉬어도 감 떨어지기 쉬운 일이라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어머머머머? 난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너네 결혼 안 시켰지. 어떻게든 애 낳을 생각 있는 여자를 들였을 텐데 아니 어쩜 이래? 나는 손주 볼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이거 완전 뒤통수 아니니? 뒤통수라니 어머님. 저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니네가 결혼할 때까지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알긴 뭘 알아? 어떻게 아니? 독심술이라도 해서 알아채라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님. 손주야, 큰아주버님도 계시고 도련님도 계시니까 언제든 보실 수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말도 마라. 큰애가 너네보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더 됐는데 왜 아직까지 손주가 없겠니? 네? 왜 없는데요? 큰며느리가 글쎄 불임이란다. 아, 내가 며느리 복도 참 지지리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하자 있는 며느리들만 들이는지. 어머님, 큰형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닐 텐데 하자라뇨. 그리고 저는 제 커리어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기분 상하죠. 그래, 잘났다 아주. 대단하신 커리어 지켜서 돈 많이 벌어봐. 그 돈 벌어서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내내 제게 잘해주기만 하시던 어머님께서 아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셔서 그날은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세게 말씀은 하셨어도 그 전까지는 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너무 놀라서 말이 세게 튀어나온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만 해드렸죠. 어머님,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저나 큰형님 아니어도 도련님 결혼하시면 막내 손주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됐다. 내가 며느리 복도 손주 복도 없는 인간인가 보지. 너는 큰며느리한테 좀 미안한 줄 알아야 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애 앞에서 안 낳는다는 배부른 태도나 보이면 너 엄청 미움 살 수 있어. 내가 미리 말해줬으니까 말 조심해. 네, 조심할게요, 어머님. 그날 어머님과는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지만 남편과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좀 났어요. 그걸 여태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시댁에 애 문제는 꽤 큰 문제인 거 알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이 부모님 다 설득해 놓은 줄 알고 결혼한 건데. 아니 우리 미래 계획을 미리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애를 낳던 말던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성격이 미리 말하면 애 낳으라고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결국 당신 반대했을걸?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겨우 시끄러운 거 피하자고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고? 만나면서 회피형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정작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회피형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커져 크게 싸웠죠. 여보, 어차피 우리가 애 낳으면 우리 둘이 키워야 하는데 엄마 아빠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냥 엄마가 애 가지라고 한 소리 하면 알겠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쨌든 결론은 제자리였어요. 제 뜻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를 가질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명절에 저는 큰형님이 못내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도 벌써부터 애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는데 그동안 형님께는 얼마나 심하셨을까 하고요. 그 사실을 듣고 보니 어머님께서 형님을 좀 냉랭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찌됐건 저는 언젠가는 손주를 낳아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묘하게 형님과 저를 차별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그렇게 잘 보이는데 당사자는 오죽했을까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게 제 탓은 아니지만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형님에 대해 조금 궁금해졌어요. 여보, 근데 형님은 어떤 분이야?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오래 보고 살았으니까 더 잘할 거 아냐. 형수님? 우리 형수님은 진짜 괜찮은 분이지. 우리 형이 아주 사람 절 줄 안다니까. 엄청 똑똑하고 정 많고 사람도 잘 챙겨주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생일도 챙기고 진짜 친누나처럼 지냈었어. 결혼하니까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다고 아내가 싫어할 짓은 사서 하지 말라면서 너무 철저하게 선 그으셔서 아쉬울 정도라니까. 정말? 그래서 난 당신도 형수님이랑 좀 친해지면 좋겠어. 친해져서 넷이서 놀러 다니면 꽤 재밌을걸? 워낙 유쾌한 분이기도 하고 잘 챙겨주실 거야. 남편에게 형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께 천천히 다가가려 했는데 형님께서 묘하게 저를 피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보, 혹시 형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아주버님한테 슬쩍 물어봐 줄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당신 얘기 듣고 형님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뵐 때마다 어머님 몰래 화장품 같은 거 선물도 드리고 가끔 안부 인사도 드리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신 건지 아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좀 반응도 없으시고 피하시는 것 같아서. 응?
형수님이 당신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뭘 잘못했다고? 별일 없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뭐, 내가 기회 봐서 형한테 물어볼게. 근데 그럴 일 없을 거야. 이유 없이 사람 싫어할 뿐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게 저 혼자 마음앓이 아닌 마음앓이를 해온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쯤 어머님 생신이 다가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생겼어요. 제가 듣기로는 형님네 집안이 좀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직업도 변호사셔서 저희보다 형편이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가 준비한 생신 선물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요새 친구분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신다고 하셔서 좋은 걸로 치시라고 준비해봤어요. 엄마, 이건 이 사람 혼자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나는 용돈이랑 한우 세트만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또 따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머, 용돈 봉투도 이렇게 두둑한데 뭘 또 따로 준비를 했어. 정말 고맙네. 그치 엄마, 역시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지?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도 형님께서 아이를 못 낳으시는 것 때문에 어머님께 미움 살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걸요. 아, 며느리가 돈 잘 벌고 비싼 선물 턱턱 사주니 좋긴 한데 그럼 뭐하니? 나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귀여운 손주 하나 없이 쓸쓸히 늙어만 가는 걸. 첫째는 못 낳는다지, 둘째는 안 낳는다지, 셋째는 결혼 생각조차 없다고 하니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구나. 어머님의 푸념어린 말씀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운이 됐어요. 형님께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질 못하셨고 다음 선물을 준비한 저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형님은 비싼 선물이라도 준비하셨지 저희는 용돈 좀 두둑하게 챙긴 것과 과일 바구니를 준비한 게 전부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저희 선물은 본체 만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형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혹시 동서가 어머님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한 적이 있어? 네?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든 나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냐고. 어머님과 형님 이야기를 한 건 형님께서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외엔 딱히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하려고 했죠. 하지만 형님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 사실은 어머님께서 형님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 나눈 게 전부예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형님께서 불임이시라고. 뭐? 내가 불임? 아, 진짜 어머님 너무하시네. 네? 동서, 내가 불임이 아니고 내 남편이 불임이야. 어쩐지 어머님께서 뭔가 이상하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네. 그 얘기 말곤 내기한 게 없다 이거지? 네. 형님 얘기를 듣고 보니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주버님이 불임이라고 하신 걸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순간 착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불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어머님이 나한테는 동서 얘기를 좀 했어. 네? 뭐라고요? 동서가 우리 핑계대면서 애 안 낳으려고 한다고. 니네가 모범을 안 보이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면서. 네? 제가 형님 핑계를 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임인 걸 말했는데도 끝까지 우릴 붙잡고 늘어진다면서 나보고 동서 애 낳으라고 설득 좀 시켜보래.
못 낳는 거랑 안 낳는 건 다르지 않냐고. 내가 그런 거 왜 해야 되나 싶어서 거절했는데 혹시나 그 말대로 했어봐. 동서 입장에선 불임인 사람이 애 낳으라 말아 하면 얼마나 어이없었겠어. 그 말에 휘둘리지 않길 잘했지. 세상에, 제가 애 안 낳는 걸 뭐하러 형님 핑계를 대겠어요. 저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애 안 낳기로 이야기하고 결혼한 거예요. 형님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고, 오히려 형님 앞에서 애 안 낳겠다는 소리 하면 욕먹을 거라고 조심하라 한 건 어머님이세요. 동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동서한테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 말씀 다 믿지 마. 내가 어머님을 3년 더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어머님은 누구 욕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이상한 습성이 있으신 것 같아. 이때까지야 며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크게 마음에 걸리진 않았지만 동서 들어오고 나서 슬슬 시동 걸리시는 것 같아. 네, 조심해야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 저와 형님의 사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알고 보니 형님께서 저를 그동안 피한 이유가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머님한테 본인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생각에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 나눴길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평생 이유도 모른 채 형님과 불편한 사이로 지낼 뻔했지 뭐예요.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저희 사이에 의문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입장에선 그럴 법도 한 게 저희에게 각자 하신 말씀도 있고 서로 불편한 사이인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이유도 모른 채 친해진 모습이 눈에 띄니 궁금해 하실 만도 했죠. 어머님은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출산 문제로 저희 사이를 오가며 미묘하게 사이를 갈라놓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저희는 서로 어머님 얘기를 공유하며 오해를 피해갔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정말 짜증도 많이 났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인지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형님과 서로 오해는 하지 않으니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피임을 잘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니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그동안 계속 피임 잘해왔잖아. 나 너무 화나고 억울해. 그러게,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네. 어떡하지? 몰라. 갑자기 임신이라니. 나 진짜 미치겠어. 여보, 일단 진정해봐. 생겼다고 꼭 낳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심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 뜻이 뭐가 됐든 간에 당신 결정을 따를게. 안심시켜주는 남편이 고맙긴 했지만 갑자기 생겨버린 아기에 약간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남들에겐 축복인 일이 왜 나에겐 이렇게 막막한 일인가 생각하면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기를 지워야 하는데 막상 지우려고 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TV 다큐멘터리로 생각이 났어요. 임신 초기 그 조그만 세포덩이에 불과한 것도 지우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알고 살력을 발버둥치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 아이를 지었다는 죄책감과 다른 부부들이 낳은 아기를 보며 한때나마 뱃속에 품고 있었던 아기를 떠올리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처럼 평생 따라다닐 걸 생각하면 차라리 남들 다 낳는 아이 딱 하나만 낳아 잘 길러보자는 생각까지도 들었죠. 무엇을 선택해도 제겐 심란한 결정이라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만약에
제가 애를 낳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단 그냥 엄마 아빠는 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 가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요. 얘는 너는 별걸 다 묻는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너무 좋지. 네가 그동안 하도 완고하게 애 생각은 없다고 선 그으니까 티는 못 냈지만 우리도 너 닮은 귀여운 손주 보는 게 소원이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겠어? 엄마의 대답을 들으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내색을 안 하셨을 뿐이지 손주를 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가끔 친구분들의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시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 나이에 자랑할 거라곤 손주들 뿐이거든. 그때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 그 말을 들으니 이렇게 된 거 그냥 낳아서 효도하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제 뜻을 전하니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정말? 여보, 진심이야? 안 생겼으면 모를까. 생겼는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나중에 괜히 후회하지 말고 나는 무리해서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후회하더라도 어쩌겠어. 낳아도 후회, 안 낳아도 후회할 거라면 차라리 낳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도 없던 이세를 낳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임신 안정기가 되고 시댁에 말씀을 드리자 시댁에서는 당연히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세상에나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네. 네가 내 평생 소원을 다 이뤄주는구나.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몸조리 잘하거라. 어머님은 그때부터 제게 임산부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 영양제, 음식 등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임신을 하니 형님과의 비교가 더 심해진 것 같았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제가 차별받는 쪽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뱃속의 아이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형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상황이 바뀌어 시댁의 이쁨을 받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막내 도련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죠. 여보,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 응?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 녀석 비혼주의자라고 떠들고 다닐 땐 언제고 웬 여자를 임신시켜서 왔대. 뭐? 여자? 도련님이 여자친구가 있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분명 어디서 놀다가 사고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애인이 생겼으면 말을 안 해줄 성격이 아니거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니까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지.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부모님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어떻게 평생 살려고 하냐고 말리셨다는데 의외로 동생은 또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나 봐. 그래? 그래도 책임진다고 하시는 게 어디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좋게 보려면 그렇긴 한데 우리 집이 보수적이라서 부모님 입장에선 혼전 임신이 용납이 안 되긴 하실 거야. 도련님은 정말로 그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했고 둘은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손주를 원하는 분들임에도 혼전 임신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싸늘하게 대하셨어요. 아, 내 팔자야. 이거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냐? 하다하다 혼전 임신이라니? 내가 못 산다 정말. 어디서 굴러먹다 왔을지 모를 저런 여자애한테 내 손주가 태어날 걸 생각하니 미치겠어. 어머님, 너무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어떻게 만났건 지금은 가족으로 들어왔고 또
어머님께서 바라시던 손주도 선물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죠. 난 몰라. 난 니네처럼 정식으로 결혼하고 낳는 손주만 진짜 내 손주라고 느껴진다고. 생판 남이었던 여자가 내 자식 새끼 뱉다고 들어오면 그게 다 내 며느리로 느껴지나? 속상해 정말. 어머님은 아주버님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 형님과 혼전 임신을 한 동서 사이에서 저를 눈에 띄게 특별 대접을 해주셨어요. 형님이야 어머님에 대해 많이 겪어보셨으니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았지만 나이도 한참 어린데다 같은 임산부인 동서가 겪기에는 좀 가혹한 일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뒤에서 동서를 많이 챙겨줬어요. 동서, 이거 어머님이 주신 보약인데 우리 같이 먹자. 아니에요, 형님. 저 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다 동서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지. 그냥 내가 윗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주라고 나한테 보내신 거야. 동서도 몸 챙겨야지. 어머님이 지금은 저렇게 심술 좀 부리셔도 나중에 막상 손주 보시면 엄청 기뻐하실걸. 원래 나도 아기 생각이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원하셨던 것도 있어서 낳게 됐거든. 정말요? 어머님이 제 아이도 예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어머님은 손주 보는 게 꿈이셨던 분이야. 이렇게 항상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둘째 형님. 둘째 형님밖에 없어요. 같은 임산부끼리 돕고 살아야지 뭘.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동서랑 저는 신기하게도 임신 시기도 거의 1, 2주밖에 안 겹쳤어요. 그래서 종종 따로 연락도 주고받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랬던 저희 사이가 달라진 건 연달아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기 성별이 밝혀질 때부터 뭔가 묘하게 시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끼긴 했지만 그때는 설마 하는 생각에 애써 넘겼거든요. 제 아이는 딸이고 동서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처음엔 동서를 홀대하고 구박하다시피 하던 어머님께서 동서 아기가 아들이란 걸 알고부터는 동서를 좀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동서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결심한 줄로만 알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시점이 저희 아기들 성별이 밝혀진 뒤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그때는 대놓고 차별했다기보단 동서를 냉랭하게 대하던 태도가 온화해진 정도라서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니 완전히 상황은 180도 달라졌죠. 세상에 우리 왕자님은 어찌 이리 잘생겼을까? 우리 막내 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물은 참 괜찮잖아. 우리 왕자님이 엄마 아빠 좋은 점만 쏙 빼닮았나 보다. 어머님 말씀대로 동서는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훤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막내 도련님이 동서를 데리고 살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모해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갔죠. 그만큼 보기 드문 미인이었거든요. 여기서 구구절절 얼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남편은 눈이 예쁘고 저는 그나마 코가 괜찮아서 아이가 생기면 남편 눈을 닮고 제 코를 닮길 바랬는데 어디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이는 저희가 원하던 완전 반대로 태어났어요. 남편의 통통한 코와 저의 쌍꺼풀 없는 밋밋한 눈을 갖고 태어났죠. 하필 저희 부부의 안 예쁜 곳만 갖고 태어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은 신기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저와 닮았는데 제 눈이었을 땐 싫었던 눈이 아이에게 가 있으니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아이를 예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라 아기가 못생기게 태어나면 원래도 별로 없던 모성애가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 아는 건지 내 새끼라고 그 못난 부분마저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어요. 저희 눈엔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남들 눈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희는 분명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인 시부모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워낙 동서 아들이 예쁘게 태어나서 그런지 두 분께서도 은근히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런 게 내심 속상했죠. 아이고, 우리 원희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났을까? 어? 하필이면 엄마 아빠 못생긴 부분만 쏙 빼닮아가지고 이걸 누굴 탓해? 그치? 엄마 아빠도 원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닐 텐데. 아구아구 화났죠요? 괜찮아 아가. 요새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다 예뻐져요.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쌍꺼풀 수술해주세요 해. 옳지. 우리 딸만 있을 때는 안 그러시는데 조카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비교가 되는지 자꾸만 제 딸에게 저런 농담을 하시는데 아무리 아직 말을 못 알아듣는 아기여도 애가 느낌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한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딸이 뭐 어때서? 이쁘기만 한데. 자꾸 그런 말만 할 거면 애 안 데리고 와요. 아우, 귀여워서 하는 농담인데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그럼 내가 애한테 무슨 말을 하리? 아직 말도 안 통하는데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애 보는 거지. 내가 애 못생겼다고 구박을 했어? 뭘 했어? 내가 예뻐하는 거 안 보이니? 예뻐하실 거면 진짜 예뻐만 하시라고요. 엄마가 그런 의도 없는 거 알아도 듣는 저희까지 기분이 별로인데 애가 맑게 알아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처받겠어요. 우리 딸 자존감 낮게 키울 생각 없으니까 아무리 장난이라도 삼가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뭐 자식 무서워서 손주한테 장난도 못 치겠네. 아, 무섭고 까다로운 것들. 이래서 못생긴 애들이 자격지심 있다는 말 듣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이 문제로 몇 번 말다툼이 오갈 정도로 어머님은 저희 딸과 동선의 아들을 차별했어요. 혼전 임신이라고 동서를 구박할 땐 언제고 어머님이 원하던 아들의 외모까지 출중하니 아주 물고 빨고 예뻐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항상 저희 집으로 오던 선물들도 언제부터인가 동선의 집으로만 가더라고요. 그것까지야 뭐 어머님 성품 모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차별받을 때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동서가 언젠가부터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같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좋은 것들이 생기면 싹 다 동서와 나눴었는데 동서는 그런 것들은 입 싹 닫고 혼자 받고 누리더라고요. 뭐 꼭 제가 베푼 것들을 돌려받자고 잘해준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어쩌다 안부 연락이라도 하면 본인이 제게 하는 짓이 혼자 찔려서인지 아니면 제가 뭘 달라고 요구라도 할 것처럼 느껴져서인지는 몰라도 예전처럼 반갑게 연락을 받기는커녕 어딘가 초조해 보이고 얼른 끊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서 되려 민망해지더라고요. 동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원래 며느리들끼리는 연락 잘 안 하잖아. 니네가 특이했던 거고 걔는 결혼식도 안 하고 애부터 낳았으니까 애 낳기 전에는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났겠지. 그래서 네가 하는 연락을 아무렇지 않게 받았는데 애 낳고 나니 이 집 며느리 된 게 실감이 난 게 아닐까? 괜히 형님들이랑 가까이 지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느꼈을지도?
참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본인 구박받을 때 챙겨주기밖에 더 했나? 내가 결혼 선배로서 말하는데 시자 관련된 사람들이랑은 최대한 거리 유지하고 지내는 게 신상이 좋다. 그건 그렇지만 주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들 하나같이 동서랑은 예전 같은 사이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챙겨줄 때나 좋았지. 막상 본인 상황이 역정돼서 대접받고 있는 상황에 제 연락이 달가울 리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괘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나이 차이도 나고 하니 철이 없어서 그랬겠거니 넘길 수 있었어요. 차라리 포기하니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기는 왜 이리 잠깐인 건지. 아버님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고 두 분만 지내시는 게 영 불안해서 요양보호사를 붙여드리려는데 어머님께서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난 싫어. 남이 우리 집 와서 살림하는 것도 싫고 멀쩡한 자식 셋이나 있는데 보살핌 받으며 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생판 남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해? 자식도 없는 사람 마냥? 어머님, 요즘은 다 요양보호사들 도움 받아요. 저희가 사람 안 부르고 안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라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매일 들여다볼 수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붙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됐다. 나는 그러기 싫다. 난 우리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 집에 들어가 살 거야. 너희끼리 상의해서 우리 누가 돌볼지나 정해라. 청청병역 같은 소리에 자식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들도 다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인지라 결론은 요양보호사뿐이었지만 어머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식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떼를 쓰시는 바람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때 눈 딱 감고 나선 게 큰형님이셨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돌봐야 할 애가 있잖아. 우리는 애라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머님 모실게.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별도리 있어? 괜찮아. 가끔 우리 힘들 때 돌아가면서 잠깐씩 모시고 있어줘. 그렇게 시부모님은 형님네 댁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고마운 것도 모르고 손주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다며 투덜대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모습에 정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형님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인지 아주버님께서 해외로 파견이 되셨어요. 형님은 하시던 일을 관두고 아주버님을 따라가시기로 했고 외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어머님께서 갈 곳이 없어졌죠. 솔직히 그동안 아무도 도맡아 하기 싫어했던 일을 형님께서 묵묵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희 차례가 되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형님 뒷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 때 일한다고 본인은 뒷전이었다고 손주들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면서요. 그동안 모시고 산 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뒷말을 하는 시어머님 성품이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건지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근데 어머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응? 아니, 어머님께서 분명히 저한테는 자기 모시고 산다는 큰형님밖에 없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 다 아시면서 큰형님 욕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상해서요. 저희가 모시면 누가 됐든 또 저희 욕하실 거고요. 동서, 그걸 인제한 거야? 하긴 동서는 그동안 이쁨만 받고 살아서 몰랐을 수 있겠다. 어머님이 좀 원래 저런 분이셔. 네? 알고 계셨어요? 그럼 큰형님이랑 나는 동서 들어오기 전에 이간질 당한 적 있었거든.
며느리들끼리 괜히 견제하고 질투하게끔 유발하는 게 어머님 특기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만 믿고 둘째 형님을 오해한 것 같아요. 동서 말이 제가 동서가 혼전 임신으로 들어온 걸 못마땅해 하니 알아서 눈치껏 잘하라며 애 없는 큰형님과 혼전 임신한 동서 중에 제가 서열 1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딸이나 가졌으면서 틈만 나면 제가 임신을 핑계 삼아 어머님께 이것저것 받아냈다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동서 혼전 임신이라고 제일 못마땅해 한 거 본인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간질하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겠네요. 형님, 저는 어머니 무서워서 못 모시고 살아요. 요양보호사 붙여요. 네? 다른 노인분들은 다 그렇게 잘만 사시는데 왜 어머니만 못한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육아하느라 힘든데 어머님이 감나라 배나라 육아하는데도 어쩜 그리 간섭이 심하신지 집에 상전 하나 모시고 사는 것 같았네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그러고 집에 붙어있기는 너무 갑갑해서 아예 어머님께 애를 맡기고 복직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을 피할 수 없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 특성상 시간 내 근무를 하는 일도 잦아서 같이 살아도 주말을 제외하면 별로 같이 사는 느낌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남편이 어머님과 아이를 데리고 하루씩은 나가서 놀다 와서 제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내는 걸 알게 된 동서가 은근슬쩍 자기 아들을 저희 집에 맡기러 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가 봐주는 건 아니고 동서도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크게 손해볼 건 없었지만 괜히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낳았다고 어머님께 이쁨은 이쁨대로 다 받고 특별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길 하나. 거기다 어머님이 저희의 돌봐주는 틈을 타 애를 맡기고 놀러다니는 꼴이 참 곱게 봐주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도 욕을 먹고 그나마 혜택이라고는 애 맡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밖에 부딪힐 일 없는 어머님은 틈만 나면 동서 칭찬을 해댔어요. 걔는 어떻게 올 때마다 그렇게 나 먹으라고 맛있는 걸 사오는지.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건 막내 며느리밖에 없다니깐. 어머님, 그래봤자 동서는 어머님 모시고 살지도 않잖아요. 떨어져 살면서 잘해드리는 건 누가 못해요.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효도하는 거죠. 뭐? 모시고 살면서 하루 종일 애 맡겨놓고 일이나 하면서 효도? 아주 너는 가만 보면 나중에 날 잡아먹겠다 먹겠어. 하여간 며느리가 돼서 딸이나 낳았으면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그 돈 벌어 날 주는 것도 아니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꼬박꼬박 시애미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회사 타령이야. 일한다고 애 안 낳겠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머님, 동서가 그리 좋으시면 동선에 가서 사세요. 저희는 안 말려요. 저도 직장 스트레스도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이 거는 시비를 가만히 듣고만 있기 힘들더라고요. 받아치기 시작했더니 어머님은 제가 미워 죽으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냉전을 유지해도 제가 참고 또 참았던 건 저희 딸이 할머니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이유가 컸어요. 저한테는 딸이라 밉다 해도 애한테는 잘해주나 보다 하고 다 참고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주말 동서가 얘기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제 집인 양 죽을 치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평일 내내 야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굳이 엮이고 싶지 않아 방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허, 할머니가 몇 번을 말했어. 주영이가 아니라 오빠라니까? 주영 오빠라고 해봐. 엄마가 주영이랑 나랑 동갑이라 그랬는데 왜 오빠라고 해야 돼요? 동갑이어도 주영이가 너보다 2주나 일찍 태어났어. 그러면 오빠지. 그런 게 어딨어요. 오빠라고 안 부르면 진짜 혼난다. 밖에서는 몰라도 가족끼리는 다 위아래를 따져야 하는 거야. 어머, 역시 어머님께서 아들 셋을 키워보셔서 그런지 교육을 잘 시키시네요. 그럼 윗사람한테는 반말하는 거 아니야. 주영 오빠라고 불러. 별 차별을 하다 제 딸에게 이젠 2주 차이로 태어난 조카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어머님과 동서 때문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지금 뭐 어떠라는 거예요? 주영이가 무슨 오빠예요? 겨우 2주 차이 가지고 제 딸을 그렇게 손자 아랫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예, 너는 또 왜 과민 반응하니? 그러게요, 어머님. 저 좀 무서워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러고 산다, 어? 어머, 형님 눈치 보여서 어떡해요, 어머님. 그냥 저희 집 들어와서 사세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될까? 제가 큰 소리 한 번 했다고 둘이서 꿀꺽 떠는 꼴을 지켜보고 있는데 동서가 미끼를 바로 물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자주 입으시던 옷, 속옷, 양말, 소지품들을 챙겨 여행 가방 2개에 나눠 담았어요. 애초에 물건이 별로 없으셔서 시간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자 어머님과 동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좋은 생각이네, 동서. 나는 모실 만큼 모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도저히 우리 집에 만족을 못하셔. 맨날 동서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안 그래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됐다. 어머님도 좋으시죠? 드디어 손자 있는 집으로 가시잖아요. 뭐? 너 지금 감히 내 물건들 싸서 나온 거야? 이 나쁜 년이? 어머님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드리겠다는데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가세요. 안 말릴 테니까. 저게 아주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오냐? 내가 가라면 못 갈 줄 알고? 간다, 가. 애 돌볼 데 없다고 연락하기만 해봐. 아주 내가 돌아오나 봐라. 얘 막내야. 애 데리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어머님, 형님. 그래도 이렇게 싸우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형님은 무슨 어머님이 농담하시는 것이고 그러세요. 갑자기 저희 집에 어머님이 지낼 데가 어딨다고요. 일단 2분 다 흥분 가라앉히시고. 오야, 너도 날 모시기 싫다 이거지? 거봐요, 어머님. 결국 동서도 어머님이랑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괜찮은 며느리가 몇이나 있겠냐고요. 안 그래, 동서? 어머님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세게 말하니 동서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눈을 부릅뜨고 동서를 무섭게 노려보고 계시니 동서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는지 꼬리를 내리더군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고 화가 가라앉히시면 그때 다시 돌아와요. 어머님이 화를 씩씩거리며 나가시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다시 돌아올 일은 조금도 없다는 걸요. 제가 시어머니로서 자존심을 다 밟아버렸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시네요. 전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연이 끊겨서 그 욕을 들을 일도 없지만요. 어차피 잘해들어도 욕먹는 마당에 차라리 안 보고 살면서 욕을 먹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박쥐같이 굴던 얄미운 동서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게 생겼으니 아주 쌤통이에요. 지금은 제 딸은 전문 시터에게 맡기고 있는데 좋은 분을 만나 딸도 잘 적응을 했어요. 남들은 그래도 생판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할머니가 낫다는데 저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다행히 인복이 있는 건지 지금 만난 시터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비록 돈은 2배로 들지언정 생판 남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기분이 드네요. 어머님은 동서집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들만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연이 끊겨서 알 방도는 없지만 이런 건 모르는 게 약이니까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도 이 부분에선 할 말이 없는지 가족 행사 참여도도 확 줄었고 꼭 가야 하면 혼자 갔다 오곤 한답니다. 지독한 시어머니 하나 떼어내니 인생이 쾌적해진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데 어머님이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더 화목하게 잘 지냈을 텐데요. 아쉽긴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네요.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과연 뭘까요? 저의 61세 환갑날에 맞춰 딱 태어난 갓난아기 손녀딸의 영롱한 눈망울을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얼마 전 며느리가 손녀딸을 낳아 시모인 제가 옆에서 간호를 하며 차분하게 제 인생을 반추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틀 전 태어난 우리 손녀딸만큼은 저와는 다르게 평탄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우리 손녀딸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기에 약간은 가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건 사람의 본성이죠. 하지만 경험상 인생은 쓸 고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적어도 진흙탕 같던 제 삶은 그랬답니다. 너무 바보같이 착한 제 며느리는 저처럼 고아 출신이라 친정이 아예 없답니다. 그렇게 시모인 제가 현재 출산 후 수발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며느리 참으로 가엾죠.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끝에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아직도 거의 실신지경으로 뻗어 있네요.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은 어디 가고 시모인 제가 수발을 드냐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우리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어요. 아직도 우리 외동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당장 엄마, 나 예쁜 딸 낳았어요. 라며 한바구음 지을 것만 같은데 죽은 우리 아들 얼굴이 만져질 것만 같아 허공에 손을 뻗어봅니다. 하늘이 별이 된 아들이 미치도록 그리운 밤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건 오늘로 그만하려 합니다. 갓 태어난 우리 손녀딸과 이제 딸처럼 대해주려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최대한 씩씩하고 밝은 할머니가 되어 우리 세 가족 지키겠습니다. 이 슬픔을 끝내기 위해 오늘 제 인생을 통째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제가 애정하는 사연살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럼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인생의 첫 기억은 고아원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빠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절 조그만 보따리와 쪽지 한 장과 함께 고아원 앞에 버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죠. 전 고아원 문을 두드렸고 이내 곧 고아원 원장님이 나와서 절 구제해 주셨어요. 몇 살 때인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가 날 버렸다는 것과 천사처럼 여겨지는 고아원 원장님께서 날 이끌고 갔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조차 진짜 있었던 사실인지
아님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다만 고아원의 일원이 된 이후로는 그때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원장님께 다시금 여쭤보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 부모가 날 버린 게 사실이면 너무 충격받고 마음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여튼 그렇게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보육원이라는 공식 명칭 하에 이름도 예쁘게 짓고 시설도 깨끗하고 사회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참으로 다행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으로 세상에 내보내진 거잖아요. 특히나 고아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데 조금 더 온종의 손길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부터도 보육원에 좀 더 기부도 많이 하고 챙겨야겠네요. 제가 있던 시절에는 참 많이 열악했어요. 음식, 온수, 심지어 이불과 옷 등 모든 게 부족했죠. 또 버려진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항상 그 아들로 바글바글한 시설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어린이날 과자 한 박스라도 받으면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고 과자 쟁탈전이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전 그보다 제 얼굴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대한 코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게 어린 맘에 상처가 되었어요. 아빠가 절 고아원에 버릴 때 쪽지에 적어둔 저의 이름은 김수봉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제 별명은 코봉이었죠. 야, 코봉아, 넌 어찌 콧구멍도 그리 크냐? 콧구멍 한쪽에 알감자 하나도 들어가겠다. 하하하, 코봉이래요, 코봉이래요, 메롱메롱. 고아원 친구들이 이렇게 놀려댈 때면 전 고아원 원장님께 바로 가서 이르기 바빴죠. 전교연이었던 원장님이 진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많을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점은 아빠한테 감사드리네요. 좋은 원장님이 계신 고아원에 날 버려준 건 말이에요. 원장님, 저 남자애들이 나보고 코봉이라고 또 놀려요. 콧구멍 한쪽에 알감자 하나가 들어가겠대요.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근데 전 왜 이렇게 코가 큰 거예요, 원장님? 수봉아, 너의 그 큰 코 덕분에 네 얼굴이 훨씬 더 시원스럽고 예뻐 보이는걸? 그만 울거라 예쁜 아가. 원장님이 우리 수봉이 놀리는 아이들 혼내줄 테니. 전 이 기회를 빌미로 고아원 원장님께 진짜 하고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원장님,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라고 너무 부르고 싶어요. 네? 아유, 우리 수봉이가 엄마라는 말을 너무 해보고 싶었구나. 그래, 수봉아.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 난 여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모두의 엄마니까. 그때부터 원장님을 엄마라고 원 없이 부르며 살았어요. 너무너무 불러보고 싶은 호칭이었거든요. 엄마. 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언제부턴가 노래를 꽤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일부러 사람들 많을 때 나가서 가수 마냥 장기자랑을 하곤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 노래를 들을 때면 70년대 고아원에 있던 시절이 절로 떠올라요. 그땐 그렇게 고아원에서 얼른 졸업하고 싶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지옥이 따로 없었죠. 어쩌면 고아원 울타리 안에서 지내던 때가 천국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저기서 가수하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물한 개구리였죠. 제 안에 점점 가수의 꿈이 굳어지고 고아원에서 자립할 시점이 다가오자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서울 명동으로 가서 가수의 꿈을 펼쳐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침 몇 년 전 먼저 자립해서 명동 캬바레 삐끼를 하고 있던 진석 오빠가 이쪽으로 오면
무대를 주선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왔죠. 그 제안을 덥석 물고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처음 와보는 세련된 명동거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찌나 멋지고 화려하던지 다들 배우 같더군요. 시골 촌년이었던 제가 두리번 진석 오빠가 일한다는 캬바레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웬 사주팔자 본다는 점집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문이 좀 열려있는 것 같아서 빼꼼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갑자기 쓱 어떤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전 보러 왔소? 방금 문 열었는데 들어오쇼. 아, 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서울 처음 와봐서 그냥 구경하는 중이에요. 전 손이 쥐고 있던 동전 몇 푼을 펼쳐 보였죠. 원래는 훨씬 더 받는데 서울이 처음이라니 그것만 받고 전 봐드릴게. 얼른 들어오쇼. 그렇게 얼떨결에 점을 보게 되었어요. 태어난 시와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 거의 관상만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관상을 보아하니 코와 귀는 아주 훌륭하구만.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는 상이야. 그런데 다른 이목구비들이 그 복을 받쳐주지 못해. 나이에 비해 굵은 주름도 많고 말이야. 손금도 아주 기구할 팔자야. 환갑 때까진 무진장 고생을 좀 하겠어. 특히 남자랑은 아주 상극이야. 그 남자가 아들이건 남편이건 아버지건 다 안 맞아. 아주 나중에 손녀딸이 태어나면 당신의 모든 인생을 풀어줄 거야. 비단처럼 아주 부드럽게 말야. 뭐 안타깝지만 그때까지 무리에 떠있는 우리 마냥 가라앉지 않기 위해 발바둥을 치며 살아야 할 팔자네. 여기까지. 환갑 때까진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한단 말이 상당히 거슬리더군요. 그래도 재물복은 있다고 하니 현재 땡전 한 푼 없는 내가 과연 돈을 모을 수나 있을까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나을 수밖에 없었죠. 명동 캬바레를 찾아 진석 오빠의 도움으로 가수 알바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진짜 쥐꼬리만한 돈이었지만 미리 받은 성급금으로 쪽방촌에 월세방도 얻을 수 있었죠. 캬바레 사장은 김수봉이라는 제 이름을 듣더니 피식하고 웃더군요. 김수봉이 뭐야? 시장에서 야채 파는 옆에 내 같잖아. 앞으로 김엘리자라는 이름을 쓰라고. 머리, 옷, 화장도 다 세련되게 하고 말야. 알았지? 그렇게 졸지에 김엘리자가 되어 영어 까막눈인 제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가며 팝송도 부르고 제법 밤무대 가수의 면모를 갖추어 갔어요. 번 돈으로 명동 화장품 가게에 들러 진한 섀도우를 사서 콧볼 옆을 어둡게 칠해 최대한 코를 작아 보이게끔 했죠. 그렇게 밤을 새가며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두운 객석 테이블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잔뜩 소란을 피우고 있더군요. 야, 너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고 앉아있냐? 쌍판떼기 못생긴 게 당장 내려와. 트로트를 부르란 말이야, 트로트. 웬 팝송을 부르고 지랄이야. 너 때문에 더 취하잖아. 그 아저씨는 제게 안주를 집어던지더니 나중엔 술병까지 집어던지려더군요. 무대 밑에서 진석 오빠가 절 보호하기 위해 갑자기 제 본명을 크게 외쳤죠. 수봉아, 김수봉, 일단 얼른 무대 뒤로 들어가. 어? 그런데 수봉이라는 제 본명을 듣자 행패 부리던 아저씨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뭐? 수봉이? 저 엘리자라는 가수 본명이 수봉이야? 혹시 너 저기 시골 빨간 집은 고아원 출신이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던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 아니, 아저씨, 내가 고아원 출신이란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뒷조사라도 했단 말이에요? 네 코를 보니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수봉아, 내가 네 아빠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술에 취해 너한테 행패를 부렸구나. 정말 미안해.
뭐라고요? 내 아빠요? 날 고아원 앞에 보따리 싸서 버리고 간 그 아빠 말인가요? 그렇게 전 아빠와 뜻밖의 장소에서 상봉하게 됐어요. 좀 더 밝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아빠의 얼굴을 봤더니 진짜 내 코와 똑같이 엄청나게 큰 코가 한눈에 보이더군요. 저와 너무 닮은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죠. 대화를 나눠보니 아기가 딱딱 맞았고 진짜 내 아버지가 맞더군요. 널 그 추운 날 고아원 앞에 버려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지어준 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쪽지의 이름이랑 내 사정을 써서 둔 거야. 네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도저히 내가 일하며 키울 수가 없어서 널 고아원에 맡기고 말았다. 죽일 놈이 옆였네. 널 버린 건 다 네 엄마 탓이야. 어쨌든 널 볼 면목이 없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고마워. 오랜만에 만나서 내 앞에서 얼굴도 모르는 내 엄마 욕을 하는 아빠가 얄미우면서도 이 상황이 슬펐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이렇게 된 탓을 가난함으로 돌리기로 했죠. 어쨌든 피가 섞인 내 부모가 생겼다는 것이 내겐 마치 세상이 천지개벽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 아빠를 미워했던 마음도 눈 녹은 듯이 사라지고 그저 섬기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전히 쪽방촌을 전전하며 노가다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빠가 불쌍했어요. 그런 삶이 고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카바레나 유흥업소 다니며 술 드시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딸로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때쯤 일이 상당히 잘 풀리고 있었어요. 무명 가수였지만 제가 설 수 있는 밤무대가 점점 넓어졌고 업소도 많이 예약되어 있었죠. 차 떼고 포 떼고 해도 그때 당시 잘 나가던 대기업 연봉 정도는 남았던 것 같아요. 전 아빠를 쪽방촌에서 빼내와 제가 살던 반지하 월세방 1.5룸짜리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집에서 쉬시게 하고는 아빠한테 밤무대에서 번 돈을 모조리 가져다 드렸어요. 어떤 날은 현금을 박스에 담아드리기도 했고요. 아니 수봉아, 네가 이렇게도 많이 번단 말이냐? 처음엔 이렇게 놀라셨던 아빠도 돈을 계속 가져다 드리니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시더군요. 그때 저도 20대 초반이었기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어요. 어른인 아빠가 제게 벌어다 준 돈을 잘 관리해 줄 줄만 알았죠. 전 그저 진석 오빠가 매니저처럼 차를 몰고 태워다 주면 내려서 노래 부르고 다른 밤무대를 돌곤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웬 빨간 여자 구두가 벗겨져 있고 방에선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저 일 마치고 왔어요. 누구 손님이 오셨나 봐요. 제 인기척에 아빠와 그 여자가 방에서 기어 나오더군요. 능력 있는 우리 딸 왔구나. 자, 인사해라. 오늘부터 네 새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네? 새엄마요? 그래. 난 네 새엄마야. 반가워. 노래를 잘해서 밤무대에서 현금을 쓸어 온다고? 네 아빠랑 아까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나한테도 용돈을 바치도록 해. 딱 봐도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 그 여자가 내 새엄마라니. 방 2개짜리도 아니고 1.5룸이기에 전 부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번 돈은 다 아빠한테 바쳤기에 전 독립해서 나갈 돈도 없었어요. 당시 일하기도 바쁜 나날이어서 일단 그냥 넘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그땐 고아원에서 나온 지 몇 년 안 돼 일만 하던 시절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랐었네요. 근데 그 이후로 내 새엄마라는 사람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더군요. 더 황당한 건
다들 혼인도장을 찍었기에 이혼할 때마다 새엄마란 여자들이 위자료를 왕창 뜯어낸다는 거였어요. 그 돈은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죠. 하루는 아빠와 동거한 지 몇 달 안 됐던 새엄마란 여자가 제게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싸움이 났죠. 심지어 아빠는 술 처먹으러 밖에 나가고 없던 상황이었어요. 야, 내가 너보다 한 살 어리지만 엄연히 네 아빠랑 혼인신고까지 하고 3달이나 같이 산 네 새엄마인데 진짜 이렇게 푸대접할 거야? 네 아빠는 딸인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데 네가 주머니 탁 닫고 있으면 다야? 얼른 돈 내놔 돈. 나보다 어린 게 웬 중년 남자를 꼬셔가지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네 인생이 불쌍타. 나가서 정직하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위자료 쪼로 남의 돈이나 갈취하려 해? 새엄마? 참네, 웃기지도 않아. 누가 새엄마야? 내가 왜 니년한테 돈을 줘야 해? 내 피 같은 돈 한 푼도 못 줘.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저도 질 수 없었기에 같이 머리채 쥐고 발로 차고 아사리판이 나고 말았죠. 결국 그 여자는 빈손으로 씩씩거리며 짐을 싸고 나갔어요. 저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집에 있는데 몇 시간 후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당장 따져 물었죠. 아니 아빠, 이제 집에 여자 좀 그만 들이세요. 무슨 데려오는 여자마다 혼인신고해서 다들 이혼 절차 받고 위자료 뜯어가게 냅두는 거예요. 결혼하면 잘 사시든가요. 열받아 죽겠네요 정말. 아니 이년이 어디 아빠 앞에서 싸가지 없이 지랄이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에휴, 널 애초에 낳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널 왜 버리게 됐는지 술 취한 김에 다 물어줄까? 네 엄마가 암 초기였는데 치료하면 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 근데 수중에 치료비가 있어야 말이지. 딱 그때 옆집 살던 아들만 내리 다섯 있는 집에서 널 양녀로 주면 암 치료비 다 대준다고 하대.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그 집 바깥 양반이 애초 약속했던 금액의 반만 주지 뭐냐. 그래서 화가 나서 널 고아원으로 빼돌려버리고 그 돈은 내가 날름 다 써버렸지. 도박, 여자, 술 이렇게 3세트로 날려버리니 한 달이면 다 써버리더구나. 매정한 양반. 약속한 금액이나 다 주지. 뭐라고요? 아빠, 엄마 암 치료비를 그렇게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암 치료 못 받아서 한 1년 살다 죽었지 뭐. 어차피 죽을 목숨 뭐하러 돈 쓰나. 그냥 죽지. 그 얘기를 듣자 아빠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진짜 사리를 느꼈지만 꾹꾹 참았죠. 당신 인간 맞아? 당신이 내 엄마를 죽인 거야. 암 치료하면 살 수 있던 엄마를 죽여버린 거라고. 당신을 내 아버지라며 잔신하며 섬기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다. 다시는 나 찾을 생각 마. 나도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빠와의 인연을 끊고 제 짐을 간단히 챙겨 그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당시 수중엔 정말 무이푼이었기에 차비조차 없었죠.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아빠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요. 엉엉 울며 돈이 남은 공중전화 박스를 겨우 찾아 진석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하도 울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군요. 오빠, 나 인간 같지도 않은 아빠랑 헤어지고 집 나왔어. 다신 아빠랑 상종 안 하려고. 나 한 푼도 없는데 여기로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한밤중에 미안해 정말. 매니저 역할을 하던 진석 오빠는 차로 절 데리고 본인의 자취방으로 갔죠. 내가 너 매니저 노릇하며 네 덕분에 돈 좀 모아둔 게 있으니 그거 다 줄게. 월세방이라도 잡아서 당분간 지내. 몸이 편해야 노래도 잘 나오고 일도 계속할 수 있으니. 고마워 오빠. 그 돈은 내가 일해서 당장 갚을게. 됐어.
다 네가 일해서 번 돈인걸. 그리고 아빠 일은 다 잊어, 수봉아. 우린 고아원 출신이잖아. 애초에 부모 따윈 없는 애들인걸. 원래 없는 사람이다 치고 다 잊어버리고 살자. 오빠의 자취방 근처에 월세방을 얻고는 더 수월하게 함께 일하러 다닐 수 있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부터 날 정말 잘 챙겨주던 진석 오빠와 가까이 살다 보니 사고가 나고 말았죠. 덜컥 임신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저도 놀랐지만 진석 오빠도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이더군요. 정말? 임신을 했다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쩌지? 한창 일할 시기에 네가 돈 안 벌면 우리 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날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거야, 뭐야? 지금 오빠 아기를 가졌다는데 고작 반응이 이거야?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아기 낳을 때까진 이 악물고 일해서 돈 모아두자.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 거 아냐. 저도 임신한 몸으로 아기 낳을 때까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아기 아빠인 진석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맥이 빠지더군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인지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짐을 느꼈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뭔가 느낌이 안 좋다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더군요. 그렇게 생전 처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암이면 죽는 줄로만 알았기에 충격이 너무 컸죠. 의사는 임신보다는 암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지만 전 아기를 위해 출산 후에 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뱃속에 꼬물거리는 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의 인연도 끊어지고 다시금 혼자가 됐는데 내 핏줄을 가진 이 아기만이 진짜 내 가족이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가족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던 진석 오빠도 암치료를 권했지만 제가 미루자고 했어요. 아니 오빠, 이 약이 꼭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갑상선암은 꽤 흔한 암이라 출산 후에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은 없대.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 한중이를 낳고 암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시기를 약간 놓친 탓인지 아님 갑상선 수술을 하면 다 그런 건지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더군요.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나 다시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아우 바보야. 그러게 애기 따위 또 가지면 되니까 얼른 지우고 최대한 빨리 암 수술 먼저 받았어야지. 이게 뭐야? 이 목소리로 앞으로 노래는 어떻게 하며 돈은 무슨 수로 벌 거야? 우린 다 망했어. 망했다고. 제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혼인신고 후 점점 남편이 절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졌어요. 그 사실이 절 더 힘들게 했죠. 완전히 쉰 목소리에 쫙쫙 갈라진 목소리로 더 이상 노래는커녕 말도 잘 못하겠더군요. 한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다시 밤무대를 뛰어 돈을 벌어다 주길 바랬던 남편도 이내 포기하고는 갑자기 엉뚱한 선언을 하더군요. 더 이상 네 목소리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순 없어. 나 사업할 거야.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통장에 있지? 그 통장 당장 내놔. 뭐? 오빠, 앞으로 우리 한중이 키우는데 들어갈 돈 모아놓은 통장을 달라는 거야? 그건 못 줘. 절대 안 돼. 캐바레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돈 벌면 되잖아. 왜 쉽게 돈을 벌려고 해?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고. 내가 설명하면 멍청한 네가 알아듣기나 하겠어? 어서 통장 내놔. 사업해서 돈 불려주면 될 거 아냐. 남편은 거의 갈취하다시피 해서 통장을 뺏어갔어요. 사업 성공해서 돈 불려주겠다는 남편은 당최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일을 벌인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주중에 있던 돈은 점점 떨어지고 남편은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자 저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우리 피덩이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친하게 지내며 우리 아들을 예뻐해 주시던 동네 할머니께 용돈을 쥐어드리며 한중이를 부탁하고는 보험 일을 시작했어요. 초반에 가끔 집에 들어와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뺏어가던 남편은 어느 날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사랑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구나. 우리 한중이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지금 환갑이 된 나이에도 그 쪽지의 글자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쪽지를 읽으며 육성으로 지랄 연병하네 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주 어릴 적 제 이름 김수봉이 적힌 쪽지와 함께 아빠에 의해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것처럼 이번엔 남편한테 쪽지 한 장으로 버림받았죠. 가족과 인연을 끊는 일이 이리도 쉬울 수가요. 어린 날의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겠지만 그땐 달랐어요. 제겐 책임져야 할 진짜 내 가족인 우리 아들 한중이가 있었으니까요. 돈만 갈취해가던 쓰잘데기 없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에 오히려 반가워하며 저 혼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캬바레 손님들을 대하던 서비스 마인드로 고객들을 대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죠. 그렇게 한 5년이 흐르고 동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중이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제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울다 지쳐 눈물 자국이 까맣게 얼굴에 묻어있던 한중이가 신발장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당장에 입에 풀칠하는 게 급했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했죠. 다행히 생활력이 강한 스타일이었기에 그 지점에서 보험 왕이 되는 등 보험업계에서 승승장구하여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어요. 제가 더욱 신이 나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똑똑한 우리 아들이었죠. 한중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똘똘하여서 주변에서 영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 우리 아들을 최대한 밀어주기 위해 보험일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학군지에 거의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하나를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방이 2개였기에 우리 한중이 공부방을 마련해 줄 수 있어서 기뻤죠. 그 집은 정말 내 피와 땀, 눈물이 담긴 곳이었어요. 학군지에서 살며 우리 한중이는 열심히 공부해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 상경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때 합격 소식을 전하던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하네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요. 내가 원하던 상경계열 말이에요. 이제 서울대생이니 내가 과외 알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얼른 좋은 곳에 취업도 할게요. 엄마 그동안 보험일 뛰느라 고생한 거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아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라니. 신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고맙다, 내 아들. 넌 내 인생의 전부야. 네가 코피 터져가며 밤새 공부해서 된 거지. 엄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너무 고마워. 행운은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것인지 어느 날부턴가 허름했던 그 지역이 싹 다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리고는 몇 년 후 실제 싹 밀리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더군요. 지하철역과 함께 말이죠. 제가 팔자에도 없는 아파트 주인이 된 거죠. 역세권의 학군지, 브랜드 대단지 조건까지 갖춘 우리 집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솟더군요.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죠. 이미 내 외동 아들이 서울대까지 합격한 마당에 그 비싼 아파트를 깔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과 상의하에 아파트를 팔고는 통장에 찍힌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영을 세워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으로 가서 대학 근처 원룸 건물을 하나 사서 맨 탑층 주인 세대의 아들과 살며 월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세돈이 무슨 불로소득처럼 느껴지더군요. 우리 한중이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는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소기업 말단 여직원과 결혼을 하겠다며 선포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결혼? 그것도 고졸 출신으로 겨우 야간대 나온 여자랑? 또 뭐? 부모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이한중, 다시 생각해. 네가 뭐가 빠지는 게 있다고 그런 여자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조건이 다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에 있어 사랑이 다가 아니야. 엄마도 고아원 출신이면서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살아온 인생 들어보시면 엄마도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혼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예요. 착하고 정숙한 여자면 며느리감으로 된 거지. 뭘 더 바라시냐고요. 생전 큰소리 한번 안 내던 우리 아들이 제게 대뜸 대더니 화가 나기보단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반대하며 만나보려 하지도 않자 단식 투쟁까지 벌이더군요. 서울대 가기 위해 코피 터져가며 밤샘 공부하던 그 열정으로 제게 결혼 허락을 요구했어요. 결국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감을 만나는 순간 잠시나마 반대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예비 며느리도 정말 현숙한 여성으로 보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반대하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중 씨한테나 어머님께나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세아가. 나도 고아원 출신인데 괜한 선입견을 갖고 잠시나마 욕심을 내봤구나. 다 부질없지 뭐. 우리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싶어서 버림받았나. 우리는 잘못 없다. 다 잊고 열심히 살면 된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서 너무 가엾구나. 이제 내 식구가 됐으니 날 친엄마처럼 따르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자꾸나. 알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와 손 붙잡고 식당에서 엉엉 울었네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우린 공감대가 형성되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정말 가까운 사람과 아들의 회사 사람들만 초대한 채 스몰 웨딩을 진행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행복하게만 살던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 말이죠. 어머님, 지금 한중 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응급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님도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의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뭐? 내 아들이? 당장 갈게. 기다려라.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누구보다 무서운 건 애미인 저였죠. 긴 수술 끝에 아들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거의 전신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의지력 강한 아들은 하루도 안 빼놓고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엄마, 나 이제 손 움직일 수 있으니 노트북으로 경제 관련 책을 좀 써보려고 해요. 내가 이쪽 전문가인 경제학 박사인데 내가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이제 한시름 놓으세요, 엄마. 맨날 내 걱정하느라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거 알아요. 고맙다, 우리 아들. 내가 원룸 건물 월세 받은 걸로 너희 부부 생활비는 다 대줄 테니 돈 걱정은 말아라. 그저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래도 밝은 목소리의 아들 덕에 한시름 놓고 살 수는 있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죠. 그런데 세상은 참 지독하더군요. 내가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마음 놓고 사는 꼴을 못 보나 봅니다.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날 몰아넣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을 받고는 말이죠. 어머님, 한중 씨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쓰러져서 지금 119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심폐소생술하고 그랬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 길로 아들에게로 달려갔지만 그 모든 고비를 다 넘겨온 아들은 무심하게도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이 지하 100층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죠. 나에게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장례식 이후 착한 며느리는 오히려 날 걱정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당분간 어머님 집에서 출퇴근할게요. 눈에 초점도 없으시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전 가족도 없이 어머님을 진짜 내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기운 내세요. 제발요. 네? 하도 옆에서 난리를 치며 제 기운을 조금이라도 북돋아 주려는 며느리 덕에 겨우겨우 물이라도 마시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겠더군요. 오래전에 그만둔 보험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다 늙어서 그건 엄두가 안 나더군요. 마침 우리 건물 1층을 야채가게로 개조하여 한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 야채가게를 찾아가 알바로 써달라며 사정을 했죠. 아니 사모님, 아드님 떠나셔서 정신도 없으실 텐데 일을 하신다고요? 그냥 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들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야채가게 사장도 제 상황을 다 알다 보니 안타깝게 여기고는 알바자리를 내주었죠. 그렇게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몸을 혹사시켰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며느리도 본인 슬픔 추스르느라 내 수발 드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내 아들이 죽은 마당에 젊디 젊은 며느리를 잡아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가, 수진아, 이리 와서 내 말 잘 듣거라. 네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 전셋집이지만 너희 신혼집 보증금 빼서 다른 동네에 집을 사서 여러 남자 만나봐. 모자란 돈은 내가 대줄게. 어머님, 저를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한중 씨 생각이 너무 나서 신혼집에는 못 들어가겠어요. 전 어머님 곁이 편해요. 절 친딸처럼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남자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어머님 모시면서 평생 같이 살 거라고요. 제만 같아선 착한 며느리와 평생 같이 살고 싶었지만 그건 제 욕심이라 생각했어요. 일부러 정떼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죠. 네가 내 피가 섞인 내 친딸도 아닌데 지금 내 아들 죽은 마당에 내가 네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나도 힘드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렴. 내일까지 짐 빼라.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로 나가 살았어요. 약속한 대로 제가 대출까지 해서 돈을 많이 보태주어 다른 동네에 좋은 집을 사게 해주었죠. 일부러 며느리 연락은 받지도 않았어요. 저부터 며느리에 대한 정을 떼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9개월 정도 흐른 뒤 한참 야채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알바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최수진 씨 시어머님 되시죠? 얼른 산부인과로 손녀딸 보러 오셔야죠. 지금 막 태어났는데 최수진 씨가 보호자가 없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출산을 해요? 암튼 알았어요. 일단 보호자가 없단 소리에 서둘러 집을 나서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안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니,
임신한 적이 없는 애가 왜 애를 낳아? 그새 다른 남자 아기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왜 전 시어머니 날 부르지? 새로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을 텐데 말이야. 당장 산부인과에 쫓아갔죠. 왜 전 시어머니 날 불렀는지 따져 물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절 닮아 큰 코를 가졌던 우리 아들의 얼굴이 그 아기에게 그대로 있던 거였어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아기를 제 품에 안았는데 마치 제가 우리 한중이를 갓 낳고 품에 안았을 때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죽은 우리 아들과 얼굴이 똑같았죠. 더 의심할 나위도 없었어요. 오열하며 거의 실신에 있는 며느리에게 갔어요. 얘야,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 근데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니? 아기 얼굴이 우리 한중이랑 똑같구나. 어머님, 한중 씨가 자기 닮은 아기를 꼭 갖고 싶어 해서 사고가 난 이후로 정자를 채취해 얼려놨었어요. 시험관이라도 해보려고요. 한중 씨의 심장마비로 그렇게 떠나고 어머님한테서도 쫓겨난 이후로 저 혼자 병원 다니며 시험관 시도를 했는데 단번에 성공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중 씨 닮은 예쁜 딸을 낳을 수 있었네요. 한중 씨 살아생전에 우리 미래의 아기 이름도 지어놨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이름 한자씩 따서 수현이라고 짓기로 했죠. 이 수현이요. 우리 수현이 참 이쁘죠. 한중 씨의 그 큰 보컬을 쏙 빼닮았네요. 수고했다, 우리 아가야. 너 혼자 얼마나 맘고생 몸고생 심했니? 내가 널 내쳐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이 시애미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너의 핏줄과 내 핏줄이 섞인 우리 수연이도 태어났으니 말이야. 내가 우리 손녀딸 옆에서 잘 키워줄게. 너한테도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진심으로 고맙다. 이로써 우린 진짜 식구가 되었어요. 수연이라는 천사 같은 손녀딸로 인해서 말이죠. 예전 제가 20살 때 명동에서 관상 봐주던 사람 얘기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60 넘어 태어난 손녀딸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준다던. 우리 손녀에게 그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고아원 원장님을 믿고 따르며 엄마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온통 여자로만 구성된 우리 세 식구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않고 씩씩하게 말이죠.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따스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